예,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김영목 교수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강연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수산물의 특성과 수산 가공, 그리고 카메룬에서의 수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장에서 이러한 수산물을 가공이라든지 등등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카메룬의 수산업을 통해서 국익을 창출하고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수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수입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산물 관련 안전에 관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런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또 특히 이런 안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한 수산물에서 발생되는 위요소를 중심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산물에서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수익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건강수명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안전에 대한, 특히 식품 안전에 대한 같은 안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안전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가지고 안전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산물이라든지 식품 관련 안전에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는 미생물학적인 요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오염 등에 대해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던 이러한 위요소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위요소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엔도크라인 디스럽터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어떤 물질이냐면 말 그대로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이제는 사실 이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그 존재를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런 내분비 교란 물질은 사실은 사람의 산업 활동에 의해서 환경 중에 상당히 많이 배출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배출된 물질들이 어떤 사람의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80년대 이후부터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내분비 교란 물질들이 사람의 인체 내에서 호르몬들의 수준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심각한 위요소로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내분비 교란 물질이 수강생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DDT와 같은 제초제 농약, 그리고 PCB와 같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물질들, 그리고 BPA와 같은 플라스틱 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컨테이너 등에서 많이 있는 BPA라는 물질들이 이러한 내분비 교란 물질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1990년도 이후에는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이러한 엔도크라인 디스럽터와 같은 물질들의 위해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각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PCB의 경우에는 폴리크로네트 비스페놀인 PCB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류에서 0.3 ppm 이하로서 규정을 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앞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위요소를 관리하는 것 위에 최근에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위해 인자들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발견되고 입증이 된 위요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산물이나 식품의 안전관리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는 끊임없이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투자라든지 인력 양성들, 그리고 관련된 제도적인 기준들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수산물 안전관리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것처럼 헬스업이라든지 트레이서빌리티와 같은 많은 정책과 그다음에 과학적인 연구들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슬라이드 소개될 내용들은, 그러면 이런 안전관리를 하는 데서는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크게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즉 안전관리 체계는 크게 4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리스크 어세스먼트이고요. 세 번째 단계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네 번째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무엇이냐? 자, 먼저 위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PCB 같은 경우, 엔도크라인 디스럽터의 한 종이 PCB 같은 경우는 모르고 있다가 그 위해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과학적인 결과에 의해서 그 위해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면 위해성이 어느 정도인가,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위해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니 PCB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충분히 위해성을 끼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해성을 끼치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게 한 0.3 ppm 이하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지. 그 위해성이 평가하는 것이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기반으로 그럼 국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PCB의 경우 같은 경우는 관리 기준을 0.3 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1번, 2번, 3번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분석하고 위요소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관리 기준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장에서 그리고 일반에서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그 생산자, 소비자, 국가기관, 소비자 단체들과 같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위한 것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단계인 2단계, 3단계, 4단계를 잘 조율을 함으로써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산물이라든지 식품의 안전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그러면 이제 먼저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보신 것처럼 식품이나 수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요소들에서 여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박테리아라든지 병원성 박테리아라든지 병원성 바이러스와 같은 이제 생물학적 위요소, 그리고 이제 버섯독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보고독 같은 테트라독신, 그다음 페루독소인 PSP와 같은 동물성 위요소, 동물성 위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적인 이제 위요소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분류됩니다. 가공업자가 인위적으로 위해성을 알면서 인위적으로 집어넣었던 intentionally added chemical, 그리고 가공업자나 생산업자들이 그 위해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서 환경 중에서 오염에서 발생했던 unintentional added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산물에서나 식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위요소는 크게 생물학적인 위요소, 그 다음에 동물성적인 위요소, 그 다음에 화학적인 위요소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위요소들 중에서 그럼 실제로 2011년에서 2018년도에서 한국에서 이러한 위요소들에서 발생했던 식중독의 환자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해놓은 슬라이드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많은 식중독을 발생하는 인자들이 이제 박테리아, 세균류와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파라사이트와 같은 기생충, 그다음 케미칼, 화학 물질들, 그다음에 자연 독소 등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그 원인 인자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언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연도마다 조금씩은 차이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그 발생 원인을 모르는 언론을 제외했을 때의 경우는 전체 식중독의 90% 이상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제 생물학적인 위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테리아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세균류, 박테리아들이 식중독을 주로 발생하냐 봤더니 이제 살모넬라, 그다음에 스타피로코커스 아우리우스, 비브리오 파라헤모라이티쿠스, 바시러스 세리우스, 그다음 퍼플리젠스, 그다음에 페소젠 이콜라이 같은 것들이 주로 식중독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중에 거의 이러한 이제 식중독 세균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카메룬에서도 사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다른 것들과 다르게 특이적으로 비브리오 파라헤모라이티커스라는 세균은 카메룬에서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브리오 파라헤모라이티커스는 해양 세균이고요. 그 해양에서만 발견되는 세균이고 이 해양 세균의 특성상 수산물에서, 즉
바다에서 어획하거나 양식했던 수산물에서 문제가 되고요. 이것을 또 가열 조리해서 먹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카메룬 같은 경우 당연히 이런 바다에서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은 당연히 가열 조리해서 먹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수산물들을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생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염 비브리오인 비브리오 파라 헤모라이티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어떤 것들이 한국에서 식중독에 발생된 주요 원인인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카메룬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비브리오 파라 헤모라이티스균이 이제 식중독의 원인 세균으로서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된 많은 식중독이 이제 병원성 세균과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런 병원성 세균 중에서 어떤 것들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뭐 바실러스, 세리우스, 뭐 크리스트럼 퍼플리젠스, 그 다음에 스탑코커스 아우리우스, 리스테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이 대표적인 그람 양성의 식중독 세균이고요. 그람 음성의 식중독 세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병원성 대장균, 그 다음에 살모넬라, 그 다음에 비브리오 파라헤모라티크스, 여시니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식중독을 유발하는 그런 음성의 병원성 세균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통해서 이런 미생물들이 식중독이라든지를 발생할 수 있는 위의 인자들이다. 그래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미생물들 중에서 특히 세균들이 잘 식중독 유발하는 이유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세균들은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증식을 잘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살아있는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면 온도라든지 영양성분 조건이 좋게 되면 4시간 이후로는 100만 마리 이상의 균수로 증식할 수 있고요. 이런 100만 마리의 이상이라는 균이라는 것은 미생물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많은 미생물 중에서 이런 미생물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미생물 균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슬라이드에 제시된 것처럼 대부분의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 같은 경우는 통상 평균적으로 100만 마리 즉 10의 6승 정도의 균수가 되게 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식중독 세균 같은 경우는 그 이하로 균수를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100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균수로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빨간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살모넬라 속. 자, 살모넬라 속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균수가 감염이 돼야만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지만 유아들의 경우에는 100마리 셀 이하의 적은 수로도 심각한 살모넬라 식중독 증세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경우에는 뭐 성인이든 유아든 관계없이 아주 적은 셀입니다. 퓨셀입니다. 적은 셀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에 감염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콜라이 5157 H7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살모넬라 마찬가지로 100 이하의 세포수가 감염이 되더라도 심각한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세 개의 식중독 세균인 살모넬라 속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다음 이콜라이 5157 H7은 우리가 리스크 제로 박테리아 또는 제로 톨러런스 박테리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조금이라도 적은 양의 균수가 감염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식중독 사고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는 이런 세 개의 균에 대한 관리 기준은 전부 다 음성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위요소가 분석이 되었던 것들이 그럼 어느 정도의 식중독을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100만 마리, 평균 100만 마리 정도고 어떤 세균들은 뭐 100이하고 어떤 정도의 퓨셀이라는 것을 통해서 즉 이러한 과학적인 분석 기법이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해당하고요. 그럼 이런 리스크 어세스먼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관리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 살모넬라 속이라든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네스, 그다음에 이콜라이 5157 H7은 음성으로 관리한다. 그것들이 즉 리스크 제로 박테리아 관리한다는 것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특징들과 간략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뭐 모든 것들 다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경우 같은 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리스테리아가 중요한 관리 요소로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병원성 대장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툴에 의해서 이제 관리 대부분 다 음성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모넬라 속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내용들은 뭐 여기 슬라이드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식중독 세균입니다. 식중독 바이러스입니다. 식중독 바이러스의 경우도 뭐 한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하고 중요한 식중독의 원인 요소로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식중독 바이러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노로바이러스가 한국에서는 이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가 보신 것처럼 거의 뭐 연중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에서 노로바이러스 국가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이런 노로바이러스가 주로 날것의 수산물들을 생식을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것의 수산물들 중에 특히 위험한 것이 폐류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굴이 가장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굴을 관리하기 위해서 폐류 생산 해역 관리, 그 굴을 생산하는 폐류 생산 해역 관리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아마 유홍식 박사님이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인 위생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손 소독입니다. 그래서 손 소독이라는 내용들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장에서 저희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제 노로바이러스를 포함한 이제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노로바이러스라든지 바이러스성 식중독 좀 더 이제 오염된 물을 통해서 매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을 해서 오염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적절하게 가열 조리하게 되면 충분히 가열 조리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사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생식을 하는 습성에 있는 국가에서는 노로바이러스에서 취약할 수가 있지만 카메룬처럼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노로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다른 세균성 식중독에 대한 것들의 위험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개인 위생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마린 톡신입니다. 이제 마비성 폐류 독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ASP와 같은 독소, DSP와 같은 폐류 독소, NSP,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의료 독소 중에서 CFP가 있고요. 이러한 독소들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발생 빈도로 보아서는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PSP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관리 기준을 넘게 되게 되면 이것을 섭취하게 됐을 때는 치명적인 사고, 즉 사망 사고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국가에서는 이런 폐류를 생산할 때는 이런 특히 PSP라든지 ASP, DSP, NSP에 대한 관리 기준을 상당히 까다롭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 카메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PSP와 ASP, DSP와 같은 이런 폐류 독소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은 제가 이제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카메룬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입 국가에서 이런 것들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것들 관리 체계를 특히 갖추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콘비로 톡신 같은 경우는 주로 히스타민입니다. 어류를 양식을 하든 또 어육을 하든 이제 수확하고 난 후에 선도가 저하가 되게 되면, 즉 선도가 저하된다는 것은 뭐 냉동이나 냉장 조건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어류라든지 폐류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들이 증식해서 히스티딘을 히스타민으로서 이제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생성된 히스타민에 의해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알레르기 식중독에서 문제가 되고, 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관리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테트라옥신 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보고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2장에서 준비된 내용들은 여기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장에서는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서 왜 위효소 관리가 중요한지, 이 위효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분석할 것인가, 분석된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위요소를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분석된 위요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최종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어떻게 이것을 확산시키고 조기에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 안전관리라는 체계는 첫 번째가 위요소를 분석하는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한 그 분석된 요소들에 대한 그 위험도를 평가하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러한 위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러한 것들 통해 최종적으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조율해서 도입된 정책이나 안전 관리가 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크게 4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위요소를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두 번째 장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이카라든지 저희 해외업 협력센터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3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